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에 교수님이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예상하시는 것처럼 2차 팬데믹이 온다 해도 다시 3월 달처럼 어떤 셧다운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해도 이 금융시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월 이후로 미국 아까 그래프 최고점까지 올라갔잖아요. 미국이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게 올라갔을 때 자본시장은 어땠는가를 보자 이거죠. 자본시장도 증권시장이라든가 이쪽은 계속 상승하지 않았느냐. 상황이 어려워도 이제 이런 예를 들면서 2차 팬데믹이 와도 금융시장에는 뭐 별다른 어떤 지장이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얘기인데 지금까지 추세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전망을 할 때 과거의 추세를 보고 전망도 하지만 진짜 합리적인 어떤 기대를 하는 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주어진 조건 또 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어떤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 괜찮을 거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버블일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계 대공황 전에도 그랬고요. 우리 버블닷컴이 꺼질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벌어질 때도 미국에서 부동산 시장 거품이 막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도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 그게 어느 순간 터지거든요. 그 거품이 터지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게 풍선이 자꾸 커지니까 거품이 커지니까 그 압력에 못 이겨서 갑자기 펑 터지는 거예요. 어떤 임계치가 넘으면. 아니면 거기까지 안 가도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탁 있으면 터지는 거예요. 실제 보면 우리 과거의 역사서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닷컴 버블 꺼질 때도 약간 그랬고 2008년 2007년부터죠. 사실은 그런 조짐이 나타난 것은 세계 금융위기 터질 때도 이 미국 연준이 돈을 줘요. 돈줄을. 금리를 그때부터 올려요. 올리니까 또 그게 터지거든요. 그렇죠. 또 그래가지고 터지면 또 이제 살리겠다고 또 막 금리를 막 낮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연준조차도 이걸 사전적으로 뭐 경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경기를 이렇게 안정화하는 게 아니라 안정화의 반대, 디스테빌라이제이션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에서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아직 경기가 좀 좋아지고 또 팬데믹이 좀 그래도 가라앉으면 도리어 더 경계할 때다. 그때 이제 중앙은행이 그러면 이제 금리도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풀었던 돈도 이제 조일 테니까 그때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때 또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도 걱정? 아니면 반대로? 저쪽에서 이제 그러면 사태가 안정되니까 다시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정책을 방향을 잡아도 걱정.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또 비관적인 사람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낙관적인 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은 그래도 연준을 믿는 거죠. 연준이 지금 여기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망가지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간에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은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쨌든 이 현상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연준은 현 사태를 오판해서 아니면 팬데믹 사태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금리도 올리고 통화량도 줄이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무슨 연준이 무슨 마법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무슨 기구처럼 저기서 돈을 계속 푸니까 앞으로 경제가 계속 살아날 거다. 주식시장에서 이제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희망을 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가면 버블이 더 커져가지고 어느 임계치가 되면 터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도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또 그 외부적 충격 때문에 그러니까 꼭 제가 연준이 무슨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역신호를 보내서가 아니라 팬데믹이 정말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무슨 국제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놀라서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반대편 사이드, 그러니까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은 지금 이제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미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고 지금은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만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 부분 맞기도 하고
뭐 틀리기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제 연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장서 왔잖아요. 연준이 이제 금리도 제로까지 낮추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은행이 일단 뭐 금리를 기준금리를 0.5%까지 이렇게 낮추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재정 지출을 물론 안 한 건 아니지만 사실 천문학적으로 했어요. 사실은 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GDP 대비로 뭐 최고치까지 지금 뭐 그 재정 지출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연준이 한 것만큼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연준이 이런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총대를 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 금융시장이 왠지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게 계속 버블이 너무 커지니까 물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이 주식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쩌면 오늘 이거 제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 이현웅 교수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지금 무슨 뭐 지금 무슨 뭐 나쁜 무슨 고춧가루 뿌리냐. 저는 고춧가루 뿌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 제가 직접 뭐 주식 투자는 하지 않지만 제 장인이 지금 나이가 지금 94이신데 아직 주식 투자하시고요. 제 자식들도 다 주식 투자를 해요. 다만 저는 직접은 예전에 하다가 이제 그거 하니까 자꾸 제가 경제를 제 원하는 대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안 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너무 기술적 지표만 보지 마시고 보통 이거잖아요. 과거를 보는 사람들이 다 기술적 지표를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여건, 펀더멘탈을 보시고 또 거시적인 측면을 보시고 여기에서의 그 상황을 좀 냉철하게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무슨 문제가 이제 지금 질문하시는 것 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연준이 앞장서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소위 금융시장 지나친 버블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에 또 버블이 이제 계속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사실은 이제 터질까? 그것도 하나의 걱정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바로 사회 양극화를 또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연준이 계속 돈을 풀고 뭐 사실은 또 금리도 낮췄는데 뭐 물가는 안 올라가네. 그러니까 뭐 계속 가도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소비자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거고요.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버블이 터질까 봐도 걱정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는 거죠. 누가 부당성을 갖고 있고 누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나요? 이게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위 소위 소득이 많은 사람들 또 부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익부 빈익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러한 이제 비판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연준이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는 그러면 아예 연준이 최후의 last land of resort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을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일반 가게까지도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긴 한데 현재 실제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하잖아요. 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회사채를 사실은 매입한 건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재정 지출을 차라리 해라. 재정 지출을 더 열심히 해라. 근데 재정 지출을 계속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우선 당장에 지금 뭐 GDP 대비 거의 뭐 100%에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어떻게 갚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중앙은행이 받아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는 얘기 뭐냐면 우리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이거 뭐 연준이 계속 사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그게 커지면 소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총대를 메고 이제 앞장서 가는 소대장은 이제 재무부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실탄을 보급하는 그런 병참의 역할은 이제 좀 연준이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실제 많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게 현재 이렇게 그때 흑인이 경찰총에 맞아서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이제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잖아요. 사회적으로 네, 미국도.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위급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준이 그러한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지금의 금리 인하 이거 말고는 없는 건가요?
금리 인하 말고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제 그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은행들한테 돈 풀었더니 자기들도 부도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돈이 이게 정작 필요한 기업이나 아니면 그러한 가게한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아예 연준이 직접 빌려주면 안 되느냐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것의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 수준이고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다. 수백억 달러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회사채를 매입한 것은 일반 가계에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재무부하고의 이제 어떤 협치를 이제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재무부가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필요한 부분에 선택적으로 외과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외과 수술을 할 때 자기는 뒤에서 계속 실탄을 보급을 하겠다. 계속 의약품을 보급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메인 스트리트에 그러니까 우리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그 몇백 불씩인가요? 그렇게 보내줬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도 실질적인 지금 말씀하신 그 현대통화이론 MMT 이거와 연결되는 게 아닐까요? 사실 뭐 연결이 그쪽으로도 되고요. 또 소위 얘기하는 그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소위 우리 간단히 기본소득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사실 그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 하려면 간단하게 우리 그 거시경제학이 그동안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글로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그래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거시경제학의 어떤 큰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우리 거시경제학이라고는 이름이 사실, 생겨난 것은 그 제1차 세계대공황. 그러니까 여태까지 세계대공황 한 번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차 세계대공황이 발발하던 때부터예요. 그게 이제 1930년대잖아요. 29년 말에 시작했으니까. 30년, 거의 10년 동안 계속이에요. 그래서 39년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되긴 했는데 그때까지 거의 10년 동안 거의 잃어버린 10년을 그때도 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케인즈가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면서 영국의 관료 역할도 하고 그때 막 그랬어요. 이 케인즈가 이제 주장하는 바를 이제 집대성에서 이제 발표한 그 유명한 저서가 있잖아요. 그 뭐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을 읽어본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 읽어봤고요. 읽기가 굉장히 난해하다고 그래요. 우리 경제학자들은 사실은 이걸 수식이나 그래프로 표시하면 쉬운데 이분이 수식도 별로 안 쓰고 그래프도 별로 쓰지를 않았어요. 이분이 사실은 그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걸 뭐 존 힉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ISLM 모형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수식화하고 또 그 뒤에 이제 그 케인즈 학파가 이제 수학적으로 그걸 증명해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케인즈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공급보다는 총공급보다는 총수요가 계속 부족한 상황이다. 이게 만성적인 이유 어떤 그 부족 사태가 있다.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뭐 크게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막스가 주장하는 뭐 그러한 어떤 그 자본가들의 그 어떤 그 무제한적인 그 공급을 그 고전학파가 얘기하는 세이의 법칙에 의해서 뭐 이 소위 그 노동자 가계 계층이 무한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쪽으로 돌아가는 그 소득이 부족해서 사실은 그 수요가 충분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뭐 경제성장이 계속 빨리 진행되는데 그 속도를 못 따라잡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케인즈는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그 부족한 유효 수요를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메꾸라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메꾸면 그 재정 지출이 100억 불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승수 효과가 발생해서 경제에는 그거의 몇 배 크게 이제 영향을 준다. 왜 그러냐면 한번 그 정부가 그 재정 지출을 하면 그것 때문에 기업의 물건이 팔려나가고 물건이 팔려나가니까 기업은 고용을 더 늘릴 거고 고용을 늘려나가니까 그에 따른 임금이 지출될 거고 임금이 지불되니까 이제 가게가 또 소비를 늘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상승작용이 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계 대공황 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정부가 해야 된다. 그때 뭐 중앙은행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거의 얘기는 이제 재정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수가 부족해서 갑자기 총수가 확 줄어드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것을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도 내고 한번 직접 만나기까지 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용한 그 뉴딜 정책 있잖아요. 그게 유효 수요를 증진시키는 정책인데 꼭 케인즈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좀 있다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평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은 비슷한 논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실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모르는데 2차 세계대전이 탁 터지니까 세계 각국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재정 지출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물건이 막 다 팔려나가는 거예요. 재고가 쌓였었는데 그래가지고 경제 훅 살아나는 거 보고 아 케인즈 얘기가 맞는 거구나.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50년대, 60년대 세계는 거시경제학, 그러니까 경제학하면 고전학파보다는 이제 케인즈학파. 그것도 이제 뭐 미시경제학보다는 거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어떠한 그러한 분야가 등장하면서 케인즈식의 그런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그것도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그 이론들이 굉장히 이제 대두가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지금 정부들이 이제 재정을 풀어서 지금 이제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지금 장사는 우리 한국만 봐도 자영업자라든가 뭐 못 살잖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맨날 문 닫고. 이런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 소득은 좀 보전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논점에서 시작된 게 뭐 미국에서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 전부 국민 1인당 얼마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현대화폐 이론인 그 MMT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가는데 그 케인즈 학파의 후예이기도 해요. 사실은 일부 그렇습니다. 100%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케인즈주의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60년대까지는 계속 이제 케인즈 학파가 이렇게 이제 특세를 하다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이게 케인즈 학파가 얘기한 대로의 그런 처방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니까 총수는 살아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가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물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고전학파의 후예라고 하는 이 소위 밀턴 프리드만을 위시로 한 통화주의자들 등장해서 케인즈가 주장하는 대로 정부가, 세계 각국의 정부가 총수요를 너무 늘리다 보니까 자꾸 재정출만 늘리다 보니까 재정정만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한때는 뭐 이게 소위 물가만은 관리해라. 그래서 그때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고요. 그때 80년대 그래서 잘 아는 그 폴 볼커, 그 연준 의장이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막 급속도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요. 인플레이션이 잡지만 이제 거기 실업이 또 증가하죠. 또 실업이 증가하니까 또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계속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이제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이 두 개가 나름대로 뭐 마치 정반합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합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되 경제가 나쁘면 정부가 나서서 재정정책을 한다. 그리고 또 통화정책도 적극적으로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 뭐 이 정도의 이제 정책.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소위 네오클래시컬 케인지안 신세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플렉서블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런 거. 그러니까 연준이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목표를 예전 폴 볼커처럼 뭐 2% 그게 맞춰서 뭐 그 이상 좀이라도 넘으려고 하면 막 금리를 조인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2007, 8년 우리 그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오니까 이것도 다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금리를 막 급속도로 낮추죠. 금리를 낮추고 또 그러면서 이제 소위 그 양적 완화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시작이고 마치 우리 그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 이때 금융위기 시작할 때부터 새롭게 전개됐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또 마치 탈세계화가 그때부터 전개됐다 이런 것처럼 비슷해요. 새로운 거래시 경제가 패러다임도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소위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번 사태가 이제 그걸 본격화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그 MMT하고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MMT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금리를 0%로 갖다 놔라. 그리고 통화량은 무제한적으로 풀어라. 그 왜 무제한적으로 푸느냐? 그
그걸 가지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무한정으로 하게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왜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그 현대 통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화폐에 대한 기본 그 기능을 다르게 봐요. 저는 이제 정통 경제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화폐는 세 가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죠. 일단 뭐 하나 합니까? 우리가 교환의 매개체. 우리가 어떤 물건과 물건을 이렇게 교환할 때 그 매개 기능을 하는 거고요. 또 회계의 척도. 이거 얼마짜리다. 또 현재 있는 걸 갖다가 나중에 소비하기 위해서 가치 저장 이런 건데 이 그 현대 통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냥 돈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뿌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정부가 마치 발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정부가 무제한적으로 뿌려라. 금리는 제로에다 맞춰놓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좀 오를 것 같으니까 물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걷어라.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앞과 뒤가 이제 뒤집혀진 거죠. 그러한 입장인데 지금 현재 상황도 어떻게 보면 금리를 제로 상태까지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양적 완화도 계속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재무부가 앞장서고 그것을 이제 뒤에서 연준이 서포트하겠다고 하니까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이 가져올 문제는 없나요?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이 MMT는 현대통화 이론이 주장하는 거하고 현재 우리 정통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연준이 하고 있는 그런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재정의 어떤 역할의 증대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 MMT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입장이 같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지금 나쁘니까 그걸 하자는 거고요. 좋아지면 그걸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MMT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계속 0%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이게 모든 나라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MMT를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돈을 무한정으로 한번 찍어내보세요. 금리를 0%로 해요. 그럼 외국의 투자 자금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요. 이런 거는 발권력을 갖고 있는 정말 일부 국가들, 대표적으로 미국, 뭐 그리고 또 이제 소위 유로존, 그러니까 소위 거기서는 뭐 당연히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전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상당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미국이 한 60% 거기 한 30%가 치면 그런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부 가능하다면 뭐 일본 정도 이 정도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축 통화국들이 이렇게 통화를 남발하게 되면 국제적인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이 커질 거라는 거죠. 이게 큰 문제라는 거고 또 이게 지금 공짜 같지만 결국은 인플레는 올 거다. 역사적인 경험에서 보면 돈을 많이 풀면 결국은 인플레는 어느 나라에서든 왔다는 거죠.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기축통화국이 또 계속 기축통화국이냐 그걸 계속 풀어버리면 언젠가는 그러면 그에 대한 신용을 믿지 못하고 새로운 국가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뭐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그 나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사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발행을 남발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MMT를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을 시키면 뭐 한국이나 중국 같은 미국의 국채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이건 엄청난 손해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군피파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부 국가는 괜찮은데 이 결국은 자기네가 막 그걸 갖다가 남발을 하면서 자기네 국채 가격을 똥값을 만들어버리면 죄송하지만 그러면 그걸 투자한 그러한 개도국은 어떻게 되냐 신흥국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이제 MMT에서 현대통화 이론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말 금리를 정말 계속 제로로 간다고 할 때 어떤 상황이 될지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또 불분명해요. 또 실증적으로 그것에 대한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네.